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오성과 한음에 대한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도 오성과 한음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절친인 이들은 대단한 장난꾸러기요, 위트 넘치고 또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항복과 이덕형이라고 하면은 글쎄 누구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음은 이덕형의 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성은 이항복의 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은 이항복의 호가 아닙니다. 이항복의 호는 백사입니다. 그런데 오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선이 명나라와의 골칫거리 외교 문제가 터졌을 때 이항복이 명예사신으로 가서 이를 잘 해결한 상으로 오성 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성과 한음 이야기는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성과 한음은 어릴 적에는 만나지도 못한 인물들입니다. 거기다가 오성과 한음은 나이 차이가 5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야 만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이들이 어릴 때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면 오성과 한음은 언제 어떻게 만나 친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중마고우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 책은 이한씨가 지었고 청하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중마고우 오성과 한음 1. 유년 시절 비행 청소년 오성, 애어른 한음. 악동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럼 진짜 오성과 한음은 어릴 때 뭘 하고 지냈을까 궁금해진다. 그런데 진짜 오성과 한음에 내려걸쳤다 보면은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다지 좋지 않은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고민했지만은 어차피 이 책은 위인전이 아니다. 그럼 꼭 좋은 이야기만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반듯하고 좋은 이야기만 고른다면 무덤 속에 오성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리 말하지 않을까. 거참 이야기 한번 재미없게 한다고. 오성은 농담의 천자라는 별명이 있었고 충청도 근처의 민담에서는 장난의 괴수라고도 불린다. 물론 그 괴수는 괴수가 아닌 괴수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 리 있겠는가?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진짜 어린 오성과 한음의 친구 관계일 것 같다. 그런데 역사책과 문집을 탈탈 털어 모아놓은 이야깃감들을 보니 감칠맛 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도 별로 없다. 씁쓸하고 힘든 이야기만 있고 박진감 넘치고 아기자기한 구석은 약에 쓰려고 해도 없다. 이런 시궁창 같은 현실 이야기가 무엇가 재미있겠냐만 본디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이야기꾼이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럼 진짜 오성과 한음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우선 본인의 입으로 들어보자. 오성의 문집은 백사집이고 한음의 문집은 한음문고이다. 백사집에는 한식사선 묘시 차두잠이 칠가라는 시가 실렸는데 오성이 한식날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하며 지은 시이다. 여기에서 오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을 했고 덕분에 꽤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그에 비해 한음은 간략한 연모만을 수록해 내용도 영 부실하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남아있는 게 어디인가. 그들의 유년 시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한음 없는 오송이요 오송 없는 한음이었다. 사실 그 말 외에 달리 어울리는 표현이 또 있으랴.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 전부터의 인연도 무시할 수는 없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게 해준 부모님 이야기를 살펴보자. 찬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니 5살 연상인 오송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다. 오송의 아버지 이몽량은 우찬성을 지낸 인물이고 어머니는 최씨로 누런 이사균의 외손자이자 최륜의 딸이었다. 오송은 형이 3명이고 누나가 4명, 서자 형제가 2이나 있는 대가족의 일원이었다. 원래 오송의 어머니는 후처였다. 이몽량이 첫 번째 부인을 잃은 뒤 최씨에게 다시 장가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송은 아버지가 57살 때 태어난 누뚱이이자 막내였다. 게다가 처음 태어날 때에는 너무도 허약해서 며칠 동안 젖을 먹지도 못한 채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고 한다. 걱정이 된 최씨 부인이 점쟁이에게 아이의 앞날을 묻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니 염려 말라는 점괘가 나왔다면서, 하지만 어미의 젖도 말라서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었고 결국 누이 이씨 부인이 동생에게 자신의 젖을 나눠주기까지 했다. 의술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족들의 걱정과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으리라. 그러나 오송은 결국 환갑을 훨씬 넘겨 살았으니 나이 들어서는 꽤나 건강하게 자라난 듯하다. 이렇게 고된 성장 과정과 별개로 오송의 어린 시절에는 몇 가지 재미있는 민담이 전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재현과의 이야기이다. 익제 이재현은 먼 옛날 고려 충선왕의 신임을 받았던 정치가 겸 시인인 인물로 오송과 같은 경주의 씨였다. 아기 때는 죽을 고생을 했던 오송이 무사히 자라나 엉금엉금 기어다닐 때 벌어진 일이란다. 그날따라 유모는 피곤한 나머지 잠이 쏟아져서 쿨쿨 잠이 들었는데 아기 오송은 그새 가까운 우물가까지 기어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의욕만 넘치던 아기가 야트막한 우물벽을 넘어 새카만 구멍 안에 들어갈락 말락 하려던 순간 갑자기 하얀 수염을 기른 나이든 할아버지가 유모의 꿈속에 나타나 지팡이로 유모를 때리며 일갈했다. 좀 젊어. 깜짝 놀라 잠이 깬 유모는 우물 속으로 다이빙하기 직전인 아기를 구해냈다. 그런데 그냥 꿈속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날이 지나도 계속 지팡이로 맞은 다리가 쑤셨다고 한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유모는 아마 이후 아이를 보면서 졸거나 딴짓하는 젖은 꿈도 꾸지 못했으리라. 그러다가 훗날 집안제사 때 이재현의 초상화를 보고 자신을 깨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떡잎이 파릇파릇한 후손이 비명행사할 위험에 처하니 조상님께서 친히 유모의 꿈에 왕림하신 것이다. 그런데 명확히 따지면 오송은 이재현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사촌의 후손이었다. 결국 친척도 한 가족이니 그렇게 문제될 건 없겠다. 어쨌거나 다행한 일이다. 당시 오송이 물에 빠지거나 다른 큰 일을 당했다면 이후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빛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막내 오송은 귀염을 많이 받으며 자라났을 것이다. 하지만 오송이 9살이었을 때 아버지 이몽량이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가족은 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오송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일하며 등불 아래에서 반평생을 고생했다고 기억했다. 그런데 아버지 이몽량은 우참찬 벼슬까지 지냈다. 우참찬이라고 하면은 정의품의 벼슬이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부 차관 정도의 벼슬이다.
게다가 공신으로까지 임명됐던 사람인데 왜 집이 가난했는가 하는 의혹이 들 법도 하다. 실록의 졸기에 따르면 이몽량이 워낙 사람 돕기를 좋아해서 형과 누이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도왔고 그것도 모자라 수많은 조카들의 시집장가도 모두 챙겨줬다고 한다. 참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러니 정작 자기 자식들에게 돌아갈 게 없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오성은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이기도 하니까. 요즘도 막내나 늦둥이가 대학교 다닐 때나 결혼할 때, 즉 돈이 많이 필요할 때 부모가 모두 은퇴한 다음이라 곤궁해지는 일이 흔히 있다. 비슷한 일이라. 그래도 가족의 의리는 여전해서 이미 결혼을 한 오성의 형과 누이들도 이것저것 챙겨주며 어린 동생을 보살폈다. 최씨 부인은 자식들을 엄하게 훈계했지만 때로 잠자리에서 오성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지만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서 내가 출세하는 것을 보면 아주 주저앉지는 않겠고 내가 죽어서라도 먼저 간 네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겠구나. 하지만 최씨는 아들이 장성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오성은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문집에 적었다. 하지만 몸이 가난하다 해도 마음마저 가난할 수냐. 15살 즈음 오성은 또래 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용맹하게 자랐고 씨름이나 공차기에 몰두했다. 하얗했던 아기 시절을 생각하면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범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는 않은 듯하다.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패거리를 갈라서 하는 전쟁놀이, 즉 소년희에 푹 빠졌던 것이다. 그것은 이순신 장부도 했던 조선 아동들의 필수 놀이였지만은 사내 아이끼리 노는데 어찌 얌전하게 놀겠는가. 때로 말싸움을 하거나 주먹을 주고받으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는 일도 없진 않았을 터. 그러고 보니 오성은 수바퀴도 할 수 있었다. 훗날 장년의 나이에 사신으로 중국에 가는 도중 시범을 보인 일화도 있다. 꼭 수바퀴가 사람을 즐기는 데 쓰이진 않겠지만 선비치고는 독특한 소양이긴 했다. 이렇게 엇나갈 조짐이 보이는 오성을 붙잡은 것은 어머니였다. 고모부 박근원이 우연히 오성이 노는 것을 보고 최씨 부인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당장 아들을 야단쳤다. 내가 금방 무덤 속에 들어갈 판인데 너는 모래배들과 어울려 놀고 있으니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겠구나. 원래부터 최씨 부인의 건강은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다. 생활도 고되었지만 몸이 약했던 게 아닐까. 실제로 이 말을 한 뒤 고작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16세 나이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천외고아가 된 오성은 굉장히 슬퍼하며 3년 내내 어머니의 묘소를 곁에서 지켰다. 그렇지만 방황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 어려서 가정의 교훈을 잃었으며 장성에서도 스승과 친구의 도움이 없었다. 미친 듯 달리고 마구 달려서 짐승이 스스로 자라듯이 자랐다. 오성 스스로 지은 시를 보면 내가 소시적에 조금 막 나갔지라는 말을 돌려 표현하고 있다. 본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재기발랄한 비행 청소년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따르고 기댈 만한 어른이 없다 보니 꿈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보다는 반항하고 헤맸던, 받은 운명이 기구하고 외로웠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시대의 재담꾼 오성의 유년은 불우하고 가난했으며 그 자신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새로운 가족과 친구를 얻게 되니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한음과의 만남이었다. 그럼 이쯤에서 오성의 이야기는 잠깐 미루고
이번에는 한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앞에서 말했지만 한음은 오송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알려지진 않았다. 천성이 이야기꾼이라 잔뜩 털어놓는 오송과는 달리 한음은 할 말만 하고 안 할 만한 손톱만큼도 하질 않았다. 그래서 한음의 유년 시절은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구석이 부족하다. 어쩌면 그게 당연하기도 한 게 한음이란 사람이 상대적으로 워낙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음은 오송보다 5살이나 아래로 서울 해화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민성이고 어머니는 현령 유래선의 딸이었다. 형 많고 누이 많은 집의 막내였던 오송에 비해 한음은 외동이었다. 요즘이야 외자식이 많지만은 많이 나왔던 옛시대에 이처럼 외동이라니 특이할 밖에. 어머니가 한음을 두고 만득이라 말했으니 앞서 태어난 형제들이 일찍 죽었거나 늙음하게 겨우 얻은 아들이었던 모양이다. 한음은 처음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6살 때 아버지가 상주 화령으로 옮겨가면서 함께 이사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도 용한 점쟁이가 나와 한음이 훌륭한 인물이 되리라고 말했고, 이에 한음의 아버지는 당장 서울에 올라가 지금의 해화동 근처인 도조동에 살았다. 민담에 따르면 한음네 가족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친척집에 얹혀 살았다고 한다. 꽤나 그럴싸하다. 없는 살림에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한성 8학군으로 무작정 상경했으니 제대로 집을 구할 만한 여유가 있었겠는가. 유년 시절 오송과 한음의 공통점은 가난이었다. 일찍 부모를 여인 오송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음의 집안에서는 위로 3대 동안 벼슬을 난 사람이 없었다.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벼슬을 해야 지위 및 수입이 보장되는 법, 즉 3대씩이나 아무런 경력이 없었다면 무늬만 양반이지 오히려 양민보다 못할 수 있었다. 이런 가난 속에서 외아들로 자라난 한음의 성격은 놀랄 만큼 성숙하고 의젓했다. 한음의 연보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이 드물고 워낙 예의가 발랐기에 주변의 아이들이 함부로 놀리지 못했다고 한다. 한음 스스로도 오송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장난이나 농담 따위는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붙은 한음의 별명은 총각정승, 요즘 말로 꼬마장관이라고 하면 될까? 즉 잘 깎아다 놓은 듯한 애어른이었다는 말이다. 대신 한음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실제로도 천재였다. 8살 때 소학을 뗐고 당대의 명문장이던 복내 양사원 등이 한음이 지은 수를 보고 이 아이야말로 자신의 스승이라고 감탄했다고도 한다.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짓고 시를 잘 쓰는 것은 조선시대 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본 코스이기는 한데 한음은 정말 잘했을 것 같다. 그의 천재성은 평생에 걸쳐 몇 번이고 증명되었으니까. 그 외에도 8살 때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원형 이정을 가르쳐주지 않으려 하자 꼭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으며 11살 때 말라 죽은 분죽을 보고 근심을 안고 목가에서 서성이는 옛사람 같구나 라는 멋들어진 시를 지어 어른들이 모두 붓을 놓고 감탄했다고도 한다. 14살 때는 훗날 인조반정의 주역이 되는 이기와 함께 글을 배웠고 작별할 때 시를 써주기도 했다. 제멋대로 엇나갔던 오성과 달리 단 한치도 어긋남 없이 바르고 성숙한 어린 시절이었다. 이 청년 시절, 오성과 권율, 문제 사이와 날라리 장인. 조선시대의 소년과 청년을 구분하는 것은 성인식이 관례지만은 오성과 한음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온 계기는 바로 혼례였다. 오성의 장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임진왜란 때 도원수였던 권율이고 한음의 장인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듯도 하지만은 영의정이자 북인의 영수인 이사내이다. 이 두 사람에게 장인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중한 이해자이며 또 한 사람의 아버지였다. 오성과 한음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 이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권율과 오성이라면 역시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어린 오성의 집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는데 커다란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 사는 대감마님의 집안으로 휘어져 있었다. 가을이 돼 노란 감들이 댕글댕글 열리면 옆집 노비들이 담을 넘어온 가지의 감은 자기의 것이라며 함부로 따먹는 횡포를 부렸다든가. 하지만 옆집이 권세 있는 집이다 보니 어른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어린 오성은 옆집의 담을 뛰어넘어 대감마님이 있는 사랑방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창호지 문을 뚫고 주먹을 쑥 집어넣었다. 당연히 방 안의 대감님은 크게 놀랄 수밖에.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그 다음 들린 앳된 아이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놀랐으리라. 그 손이 내 손이지 내 손이냐? 아닙니다. 이 손은 대감마님 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 대감마님의 손입니다. 그제야 감나무 가지의 사정을 알게 된 대감마님은 사과했다. 옆집 대감이 바로 곤율이다. 아이의 똘똘함에 크게 탄독한 곤율은 이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오성을 사위로 들었다고 한다. 오성과 한음 이야기 대부분이 출처 및 사실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이 이야기도 정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다. 대신 오성이 세상을 떠난 뒤에 쓰인 행장을 보면 권율이 아닌 그 아버지인 권철이 이항복의 명성을 듣고 손녀 사이로 들였다고 한다. 과연 어떤 명성이었을까? 결혼했을 당시 오성은 19살이었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였다. 그러면 감나무 때문에 권율이 아닌 권철이 집 담을 넘은 것일까? 평안북도 쪽의 민담에서 오성이 장가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 권율의 아버지 권철이 손녀의 사윗감을 보기 위해 오성의 집으로 손을 보러 찾아왔다고 한다. 전 영의정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찾아왔으니 가족들은 바짝 긴장하고 맞이하는 것도 당연한 노릇. 그렇게 허둥지둥 정신없이 인사를 끝내고 권철이 떠나려던 찰나 갑자기 오성이 일어섰다. 선 보러 오셨으면 진짜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성은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휙 내렸다. 좌중 특히 가족들은 경악을 했을 터. 하지만 권철은 크게 흡족해하며 오성을 손녀 사윗감으로 낙점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오성은 자기가 직접 신부감으로 보내는 혼인문서를 적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사주 날짜나 혼인 날짜를 적어보내는 대신 자신의 거시기를 큼지막하게 그려보냈다든가. 이를 받아본 신부집도 대만족. 이렇게 혼례가 결정되었다니 과연 권씨 집안이 마음에 들어 한 게 오성의 배포의 크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의 크기인지는 알 수 없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권율과 오성의 관계는 참으로 애틋하다. 두 사람은 그저 장인과 사위라는 간단한 말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오성은 겨우 9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나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지만 부모 없는 소름을 어찌 해결할 수 있었겠나. 그리고 권율은 슬하여 아들이 없었다. 그 역시 2번 결혼했으나 전처에게서 외동딸 하나만을 두었으며 그 딸이 오성의 아내가 된 권씨 부인이다. 아비 없는 아들과 아들 없는 아비가 만난 것이다. 혼인은 오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오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신 가난한 고아였지만 장인 권율은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낸 권철의 막내 아들이었다. 이른바 당대 한가락하는 집에 사위로 들어갔으니 온달 장군이 따로 없다. 그래서 권율은 사위에게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내줬는데 지금 서울 피룬대 근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모도 없고 가난한 부하가 땡 잡았구나 라고 생각되리라. 하지만 오성은 그저 물질적인 원조만을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마음을 기댈 만한 어른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오성은 장인 어른에게 그간 부족했던 애정을 듬뿍 받으며 효도하는 대신 반항, 가출, 바람을 두루 거치며 때늦은 사춘기를 거하게 되었다. 결혼한 후 젊은 오성은 집을 훌쩍 떠나 절에서 먹고 자며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기에다 부인을 서박놓고 여자종을 공견하게 총애하며 갑자기 금강산 여행을 훌쩍 떠나기도 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곤열이 사람을 풀어 찾았다고 하니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고 떠난 것 같지도 않다. 결국 한참 뒤에야 거지꼴이 다 된 오성이 호련히 나타나서 처가댁이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대체 왜 그랬을까? 자신의 별별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문집에 남겼던 오성 본인도 자신의 신혼생활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있으니 분명하지는 않다. 이런 반항의 최절정기에도 오성은 훗날 농담의 대가로서 면모를 발휘했다. 한 번은 오성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사대문 바깥으로 놀러 가는데 잠깐 타고 갈 말을 빌려달라. 잠깐 어디 가는 거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친구가 말을 빌려주자 날름 잡아타고 금강산 여행을 떠났다. 당연히 길도 멀거니와 험한 산을 다녀왔으니 새 말은 헛말이 되어 있었다. 친구는 당연히 화를 냈지만 오성은 태어냈다. 금강산도 사대문 밖이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 친구는 그냥 입을 꾹 다물었다. 오성의 방황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과 맞지 않았던 걸까? 다른 건 몰라도 권씨 부인은 무슨 죄란 말인가? 금지어우겹 외동딸에게 이런 사이가 있다면 어느 장인이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을 것이다. 엉덩이에 뿔난 사위를 몽둥이 찜질로 혼내거나 쫓아낼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권율은 그러는 대신 그만의 방법으로 대처했는데 여기에 얽힌 재미난 민담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결혼한 뒤 오성은 처가의 여자정과 정을 통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인에게 글 공부한다는 핑계로 한적한 곳에 별당을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고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였다. 권율은 사위의 속셈을 알고서도 흔쾌히 별당을 내주었고 그곳에서 오성은 공부 대신 여정과 그 짓을 열심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율은 친구들과 함께 사회의 행랑에 찾아왔다. 공부를 독려하기 위해 찾아온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양복이 공부가 아닌 다른 일에 한창일 때를 노린 불시의 방문이었으니까. 이 사위 공부는 잘 되나? 인사와 더불어 우르르 손님들이 찾아오자 이 양복은 초고속으로 옷을 끼워 입었다. 하지만 같이 있던 여종은 옷을 입을 틈이 없어 급한 김에 반쯤 벗은 여종을 대충 이불로 말아서 방구석에 쭉 밀어놓았다. 그러고서 문을 열어 장인어른과 그 친구들을 맞았다.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를 바랐을 오성의 마음과 달리 손님들은 어디 방이나 구경해보자며 들어오더니만 이왕 들어왔으니 이따 가자며 주르륵 앉았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오성은 차츰 엉덩이 밑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이 아파왔을 것이다. 눈치도 보이고 마음도 캥기고 눈은 자꾸 이불 쪽으로 돌아간다. 어이구 이렇게 방도 없이 좁은데 저 이부자리는 걷지. 아닙니다. 그냥 그건 거기다 두시는 게. 하지만 골키퍼가 있다고 공 안 들어가나 오성의 필사적인 수비에도 권율의 친구 한 사람이 빈틈을 노려 이불을 번쩍 들어올렸다. 당연히 이불 속의 내용물,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여종이 개구르르 뚝 떨어졌다. 방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종에게 향하고 다음으로 오성에게 향했다. 허탈한 웃음을 띤 오성은 이리 말했다. 거참 발가벗은 여종 하나 숨기기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자 곤율과 그 친구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곤율은 참으로 배포가 큰 사람이었나 보다. 만약 그가 딸을 서방넘는 사위에게 화를 내고 경을 치면서 집안을 뒤집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성 본인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망신을 주는 장인과 그 친구들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오성이 잘한 건 없지만 때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법이다. 엉덩이에 뿔난 못된 사위건을 화를 내는 대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장난으로 마음의 고를 쓰다듬어 준 것이다. 이처럼 농담과 장난은 누구나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일 상황에서도 도리어 웃게 하고 마음을 풀어주는 신기한 힘이 있다. 오성과 곤율이 결국엔 좋은 사위 장인이 되었던 것도 그 덕분이 아닐까. 오성을 사위로 들이면서 곤율에게도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에 급제한 것이다. 곤율은 영종 때 영의정이었던 권철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러니 상당한 귀염을 받고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곤율도 오성 못지않은 방황의 시기를 보낸 듯하다. 곤율은 40이 넘어서까지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영의정의 막내 아들이었으니 요즘 식으로 빗대자면 국무총리의 막내 아들이 취직을 못한 꼴이다.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였을까? 하지만 곤율 본인은 느긋했다. 과거를 보라거나 음수로 관직을 얻으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강태공은 여든에도 출세했는데 뭘 이라며 거절했다고 하니까 훗날 오성은 곤율의 비문을 쓰면서 장인어른이 운이 없어서 혹은 과거의 뜻이 없어서 과거 급제가 늦어졌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렇다고 해도 곤율의 청년 시절, 특히 한참 피가 끓을 20대에 뭘 했는지 전혀 알려진 게 없다. 다만 30대의 행적은 남아있다. 39살 때 조선왕조에서 손꼽히는 열현한이자 사고뭉치였던 조헌과 친구가 되었으며 41살 때는 갑자기 지리에 푹 빠져서 남획이라는 책을 읽었다. 또 44세는 갑자기 금강산에 수련한답시고 처박힌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래서야 곤율이 젊지 않은 나이에 어렵기로 이름난 명경과에 덥석 급제한 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가 급제한 것은 무려 46살로 사위보다 한참 늦은 데다가 이미 손자를 본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보면 곤율 역시 오성에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임진왜란 때 도원스 장인의 병적판서 사위로 환상의 콤비였다는 것을 말이다. 한음과 이산의 모범생 사위와 도인 장인.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곤율 오성에 비해 한음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여긴 성격 차이도 한 몫을 했으리라. 까불까불 요란복석한 오성과 곤율에 비하면 한음 쪽은 본인이나 그의 장인이나 냉정하고 침착한 인상이다. 우선 한음의 성격부터가 틀로 찍어낸 듯한 모범생이었고 이산에도 겉보기엔 맹하고 나사가 빠져 보였지만은 실은 용이 주도하고 현명했다고 한다. 이 사내는 실록에서 신하들끼리의 회의 기록을 훑어봐도 말하기보다는 듣는 쪽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음흉하다며 음모의 온천으로 찍히기도 한다. 아무튼 이들 장인과 사위는 오성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하다. 한음과 이산해가 인연을 맺은 것, 즉 한음이 장가를 든 것은 1577년 그가 17이 되던 해 겨울이었다. 당시 이산해는 이조 정랑과 대사관 등 굵직한 벼슬을 거친 전도 유망한 관리였다. 한음의 집도 오성 못지않게 가난한 것 같으나 그 역시 결혼덕을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렇지만 이산해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라서 딸을 결혼시킬 때 온돌방도 없어서 처마 쪽방에 신방을 차렸다고 한다. 훗날 사위인 한음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산해는 언제나 셋집에서 살았고 그나마 비가 오면 비가 세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피해 앉아 있었다고 했다. 당연히 입을 것이나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다. 그럼에도 이사내와 하는 두 사람은 세계의 천재 장인 사이로 이름을 날렸다. 본디 이사내는 5살 때부터 글을 짓고 시를 써서 당대의 신동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명종 때의 간신인 유명영이 자신의 사윗감으로 눈독을 들이자 그 아버지인 이집원은 가족을 데리고 시골로 달아나기까지 했다. 사위 한음의 천재성이야 앞으로 누누하게 이야기할 테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지만 장인과 사위가 모두 영의정의 자리를 지냈다는 기록은 기나긴 조선왕조 역사에서도 대단히 희귀했다. 한음은 너무 반듯하고 모험적이라 별로 재미없는 듯도 하겠지만은 이산의 숙부이자 한음의 처삼촌 할아버지가 토정 이지암이라는 사실을 알면 조금 흥미진진해질지도 모르겠다. 특히 이지암이 한음을 사위로 들이라고 추천한 것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지암이 어느 날인가 길을 걷고 있는데 시골에서 막 올라온 가난한 양반 가족을 보았다. 그야말로 거지꼴로 살림살이를 모두 낡은 수레에 싣고 그 위에 아들 하나를 옮겨놓고 가고 있었다. 그걸 눈여겨본 뒤 조카 이사내를 만났다. 마침 이사내는 둘째 딸의 혼처를 찾고 있었고 삼촌 이지암에게 괜찮은 사윗감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지암이 알려준 것은 바로 그 가난한 양반 집이었다. 이사내는 그 집을 찾아가 통성명을 한 뒤 만나자고 청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가난했던 가족은 손님 앞에서 입을 옷조차 없어 주인집의 저고리를 빌려 입고 나와 인사를 했다. 그렇게나 가난했건만 사윗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도 토정 비결의 저자 이지암의 추천이었다. 이사내는 냉큼 혼사를 결정하고 돌아와서 삼촌에게 물어보았다. 저 애가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되겠습니까? 너보다 빨리 정승이 될걸? 그 말대로 한음은 38의 나이에 정승이 되었다. 한편 이사내의 문집 악의 유고에 실린 연도에 따르면 이지암의 이야기는 없다. 우연히 한음을 보고 기이하다고 여겨 사위로 들였다고 한다. 기이하다니 한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한음의 행장에서 외모를 언급한 이야기를 보면 무능하게 생겼다라는 평을 듣고 있고 선조도 말 한마디 못할 것처럼 생겼다라고도 했다. 아무리 돌려들어도 잘생겼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외모였나 보다. 아무튼 관상에 통달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특징을 찾아내는가 보다. 이렇게 결과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사내와 한음은 참으로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가정을 만들었을 것 같다. 척척 미래를 읽어내는 도인을 친척으로 두고 영의정이 하나도 아닌 둘이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한임의 처가 사람들 중에서 이지암만 앞날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이사내의 집안은 도술이나 풍수지리를 잘 알고 해박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우선 이사내의 아버지 이집원도 구선, 즉 거북선인으로 불렸는데 보통 사람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을 리가 없다. 이사내도 관창을 보는데 능했다고 한다. 특히나 단양 군수를 지내고 있을 때 칡동굴을 엮어 그네를 만들어서 두 산꼭대기에 끝을 메고 한가운데 항 모양의 광주리를도 그네처럼 타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비선놀이를 했다고 한다. 산과 산 사이에 그네줄을 연결하는 게 가능할 리 있겠는가? 임진록의 설화 중에는 예순신 장군이 배전 위에 그네를 메고 타면서 외병들이 화살을 쏘면 발로 화살을 받아 되돌려 보내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닌 신선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야 당연히 꾸며낸 것이지만 집안 사람 모두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는 것이 특이하다. 아무튼 한음의 처가는 좋은 말로 하면 도인이었다는 말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괴짜였다는 말이다. 한음은 자신의 처가를 무척 좋아했다. 이 사내에게도 한음은 여러 사위들 중에서 가장 아끼며 마음을 연 인물이기도 했다. 훗날 임진왜란 때 이 사내가 귀양을 가자 한음은 급히 마중을 나섰고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장인과 사이가 붙들고 펑펑 울어댔다. 얼마 뒤 한음은 장인을 옹호하는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다. 다른 사위였던 유성은 훗날 정치적 이유로 이 사내와 인연을 끊기까지 했던 걸 생각하면 본인이 남인당파로 분류되면서도 북인인 장인을 참 좋아했던 한음은 굉장한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처가에 내려긴 풍수지리에도 푹 빠져서 지리를 좀 본다는 승려들과 자주 어울렸다. 한음과 이름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이덕형이 쓴 죽창한화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있다. 언젠가 찾아가 보니 한음이 승려와 함께 산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서 풍수지리 같은 미신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자 한음은 꽤 진지하게 반박했다. 세상에 본류를 가진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것뿐이다. 내가 이전 처가 쪽 풍수지리를 보니 수십 년 뒤에 귀신같이 맞더군. 그런데 앞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꼭 좋은 미래만을 골라서 가진다는 뜻은 아니었다.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이사내와 그 가족들은 모진 풍파를 겪었고 전쟁 이후에는 더 큰 비극을 맞게 된다. 어떤 민담에서는 이씨 가족들이 이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고도 한다. 아무튼 한음도 결혼을 통해 가족이자 후원자를 얻은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성과 한음이 만난다. 1578년 오성의 나이 23, 한음의 나이 18. 한 점 과장 없이 세기의 우정이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오성과 한음의 집안 사정. 오성의 집안 사정. 오성은 아무래도 처가살이를 했던 모양이다. 오성을 아는 당대 사람들, 이를테면 김몽원 등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오성은 워낙 가난해서 집도 없는지라 장인이 집을 내줬다고 했다. 그게 바로 피룬대인데 지금 배화역 어디 쓰레기 소각장 있는 곳에 기념비가 서 있다. 지금이야 쓰레기장이지만 당시에는 멀쩡한 집이 세워진 동네였으리라. 민담에서는 오성의 가족들과 장난을 주고받을 때 당연하다는 듯이 곤율도 참전하고 있으니 처가살이를 한동안 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꽤 시끌벅적대는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럼 오성이 결혼한 즈음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앞서 이야기를 보면 오성의 결혼 생활은 대단히 불행했을 것도 같은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았다고도 한다. 무엇이 진짜인가 고민할 필요는 없으리라. 어느 때는 행복하고 어느 때는 불행한 것, 그것이 결혼이며 사람 사는 것이니까. 앞에서 불행했던 이야기만 잔뜩 한 듯하니 이번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다. 오성의 아내인 권씨 부인은 앞서 말했듯이 권칠의 손녀이자 권율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다. 오성이 자신이 아내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민담에서는 권씨 부인이 자주 등장한다. 여기에서 권씨 부인의 모습은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은 참으로 쿨 시크하고 통이 큰 데다가 그러면서도 받은 운하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당당한 면모를 보인다. 한국 구비문학대계에는 오성의 마흔 시절에 대한 민담이 여러 전한다. 사건의 발단은 보통 오성이다. 오성은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섹시가 될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옛날 결혼은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집안 어른들끼리 의논하고 매파가 오가며 결정하니 신랑 신부는 혼인 당일이 되어야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자기와 평생을 함께할 여자 얼굴이 궁금해지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예비 처가를 찾아가 섹시 얼굴 좀 보여주소 해봐야 보여줄 일도 없다. 그래야 오성은 꾀를 냈다. 먼저 곶감 몇 개로 학동들 몇몇을 꼬여내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쫓아오는 신용을 하게 했다. 저놈 잡아라! 고래고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오성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마침내 예비 처가의 문으로 달려갔다. 갑자기 벌어진 소동에 하인들도 넋을 놓았고 쫓기던 오성은 대문을 무사 통과하여 안채로까지 들어섰다. 때마침 권씨 교수는 마루에 나와 머리를 빗고 있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차린 오성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아들어 교수의 치마폭에 머리를 푹 파묻었다. 갑작스러운 일에 사람들이 모두 허둥거리던 차. 잠깐 사이에 상황을 파악한 섹시는 당황하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선을 보면 겉선만 보면 되지 속선까지 봅니까? 이 대답을 들은 오성은 치마 속에서 나와 외쳤다. 그대야말로 나의 배필이다. 세상의 아내감이다. 정성 나올 자리를 보지 않고 어떻게 정성 노릇을 하겠는가? 이렇게 오성은 당대에 드물게 자기 색시의 속선까지 보고 장가를 들었다. 다른 민담으로는 이런 것도 있다. 옛날 혼인식에는 신랑 신부, 특히 신부가 말을 하는 게 금기였다. 해서 입이 없는 목석처럼 까딱까딱 절하고 합 한 주 마시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섹시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던 오성은 혼인식 중간에 자긴 덩어리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난장을 부렸다. 당연히 하객들과 처가댁 어른들은 기절초풍을 했는데 오성의 속내를 알아차린 권씨 교수는 어머니를 위로했다고 한다. 진정하세요. 제 목소리 들어보려고 꾀를 낸 거예요. 이는 결혼하기 전에 전초전 내지 탐색전에 불과했다. 진정한 부부 사이의 대결은 결혼 후 시작되고 계속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얼마를 살았을까. 부인은 남편과의 잠자리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렇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온도 때문이었다. 오성은 늘 부인이 불을 끄고 먼저 누운 다음에야 방에 들어왔는데 이부자리 안에 들어오면 매번 얼음장처럼 싸늘한 엉덩이를 찰싹 붙여 비벼댄 것이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찬 걸 갖다 대니 더욱 춥고 몸소리 젖었다. 오성은 대체 어디서 뭘 했기에 엉덩이가 차가웠던 걸까? 뭔가 꼼수가 있다고 생각한 권씨 모인은 오성이 돌아올 즈음에서 자는 척하면서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그런데 마침 안치러 들어선 오성이 정원에서 어물쩍하더니 허리춤을 풀고 엉덩이를 꺼내 큼지막한 돌에 털썩 앉아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성은 부인을 놀리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 추운 날 엉덩이를 까서 돌의 냉기를 빌어 차갑게 식힌 뒤 방에 들어왔던 것이다. 이야말로 살신 성의의 장난을 위해서 그깟 냉기쯤은 의연히 참아내는 위인다운 면모이다. 남편의 장난을 알게 된 권씨 부인은 당연히 불끈성이 났다. 그러나 당장 드러내지 않고 그날 밤도 차디찬 엉덩이를 묵묵히 참아냈다. 다음 날 밤 권씨 부인은 오성 전형에 엉덩이 식히는 돌덩어리에 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숯불을 올려두었다. 물론 오성이 돌아올 즈음에는 깜짝같이 흔적을 지워놓았고 그리하여 오성은 매일의 일과를 위해 엉덩이를 까고 돌이 앉았다. 순간 평소와 다르게 따끈따끈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제까지 냉마찰을 해왔던 그것은 덮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살짝 익기까지 했다. 아이고 뜨거워.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 불 꺼진 방에서는 숨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으리라. 이렇듯 남편의 장난에 통쾌하게 복수한 권씨 부인이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에는 이, 피해는 피로 갚고 장난은 장난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득히 먼 옛날 하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바이다. 며칠이 지나 권씨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했다. 웬 꾀지지한 종이 부인을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부인의 비녀를 빼앗아 냅다 달아났다. 이렇게 봉변을 당했지만 체면상 어디 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할 때도 없었다. 권씨 부인은 원통하고 분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화병으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그렇게 부인이 알아눕자 남편인 오성이 어디 아프냐고 방을 기웃거리다가 들어왔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어디가 불편하냐, 뭐 먹고 싶은 것이 있냐, 주섬주섬 안부를 물어도 부인은 자기는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손발 안 맞는 대화가 오가던 도중 갑자기 오성이 소매 속에서 한참 부스럭거리다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냈다. 그런데 길 가다 죽었는데 이거 부인 거요? 바로 봉변을 당하고 잃어버린 바로 그 비녀였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이걸 남편이 가지고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에 화들짝 놀란 부인이었지만 오성은 싱글싱글 말이 없었다. 그리고 권씨 부인은 비녀를 빼앗아갔던 종이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문병이랍시고 찾아온 눈앞의 사람이
변장을 하고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권씨 부인은 그날 이후로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고 한다.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플 리 없지 않는가. 어쩌면 오성은 병주고 약을 준 셈이지만 어차피 권씨 부인은 이후 나름의 참신한 복수를 준비했을 게 뻔하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애정이 어린 장난 외에 장인도 사위와의 대결에 참여하는 이야기도 여럿 있다. 그런데 이쪽은 왠지 권율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이야기가 많다. 권율이 집에 여종 하나를 총애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화를 냈고 권율이 잠깐 창고에 들어간 틈을 타서 문을 잠갔다. 좁디 좁은 창고 안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을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가고 싶었으나 안방마님의 후안이 무서운 하인들은 싹 자취를 감췄다. 장인 어른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위 오성은 특달같이 창고로 달려갔다. 물론 구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오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창고 주변을 느릿느릿 돌아다니며 시를 읊으면서 곤경에 빠진 장인 어른을 즐겁게 관람했다. 권율도 처음 사위가 왔을 때 한순간이나마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기대했으리라. 하지만 사위는 도와줄 기색이 전혀 없이 동물원 구경하는 것처럼 창고 주변을 알짱거릴 뿐이다. 기다리는 못해 권율은 손짓을 해서 사위를 불렀다. 웃음을 참으며 무슨 일이신지요? 하고 모른 척하는 오성에게 권율은 한숨 푹 쉬면서 말했다. 이 사람아 이미 갇혔는데 제갈량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여기 받아치는 오성의 말이 일품이었다. 저희들은 제갈량이라면 애초에 창고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흥이 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 이건 아무래도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교수를 했을 즈음의 이야기이라. 어느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나는 복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와중이었지만 아무리 더워도 일을 해야 하는 법. 피른동 집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등청 준비를 하고 있던 차였다. 권율이 의관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위가 뽀르르 달려오더니 말했다. 장인어른, 날이 이렇게 더운데 버선을 신지 않고 등청해 보시면 어떠하신지요? 그러면서도 저도 땀이 많이 차서 신지 않았다니 너무 시원하더라. 오늘도 안 신어야겠다며 고시랑대다가 휙 갔다. 권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꽤 그럴싸한 이야기였다. 이런 더운 날씨에 버선 신고 가죽신 신고 하루 종일 지내면 없던 무좀도 생길 지경이다. 버선만 없어도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야 권율은 맨발에 신발만 신고 궁궐에 갔다. 그날따라 임금과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찜통 더위 속에 다들 축 늘어지면서 이럭저럭 국정을 해결하는 와중 갑자기 오성이 말을 올렸다. 전하, 날이 너무 덥사옵니다. 예에 어긋나는 줄 아옵니다만 나이든 대신들에게는 신발을 벗고 정무를 행하는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조는 오성의 청을 수락했고 신하들은 기뻐하며 신발을 벗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벗은바람이 되었건만 단 한 사람만이 신을 고수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권율이었다. 신을 벗으라는 압력이 사방팔방 쏟아졌으나 권율은 강하게 저항하며 자신은 덥지 않다고 우겨댔다. 대체 어째서인가? 뭔가 사연이 있고 이쯤 되면 선조나 다른 신하들은 이 모든 것이 오성의 계획이라는 것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오성의 장난기야 장안이 다 아는 사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신하들의 권유가 이어지고 마침내 선조의 지상명령이 떨어졌다. 권율의 신발을 벗겨라. 지엄한 왕명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을 타고난 내시들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훗날의 도원수 권율이건만 중과 부족에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법이다. 신랑이 끝에 쑥 하고 신발이 빠지고 맨발이 홀랑 드러났다. 신발을 벗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지자 신하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배를 끌어안고 굴렀다. 선조 역시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 대감은 버선을 신지 않고 있어? 권율은 창피함을 무릅쓰며 이렇게 고했다. 이 양복의 꾀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신의 서위를 보라해 주소서. 끝내 사위의 죄를 일러바친 점에서 혼자서는 못 죽겠다는 결의마저 보인 듯했다. 여기까지는 김은총화에 실린 야담인데
다른 민담에서는 이후의 복수극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에게 된통당한 권율은 복수의 칼날을 갈아댔다. 반드시 보란듯이 골탕을 먹이고 말리라는 신념하에 국리를 거듭했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인 선조를 비롯하여 다른 조정 중신들도 우르르 참여했다. 그리하여 오성이 휴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날 선조는 지엄한 왕명을 내렸다. 내일 아침 조정 중신들은 모두 달걀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이 말이 절대로 오성에게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으며 참가한 모두가 약속을 굳게 지켰다. 오성 한 사람을 물먹이기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당파를 초월해 묵은 원한을 입고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장난의 위대함이라고 할까?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는 오성이 슬렁슬렁 출근을 했다. 모든 조정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이자 만면에 회심의 미소를 지은 선조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조정 중신들은 모두 달걀을 바치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모두 소매 속에 넣었던 달걀을 꺼내 바쳤다. 권율 역시 사위 몰래 가져온 달걀을 꺼낸 것은 물론이다. 너도 나도 달걀을 꺼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오성은 꺼내놓을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선수를 쳤다. 힘껏 팔을 휘저으며 회를 치고 크게 외친 것이다. 꼭지요, 꼭지요, 꼭지요. 오성이 갑작스럽게 닭을 흉내내자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은 당연지사였다. 자네는 왜 닭의 흉내를 내는 건가? 왕이 묻자 오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전 수탉입니다. 저는 알을 만들어주지 지금 가진 알은 없습니다. 알을 낳는 것은 암탉이고 알을 만들어주는 것은 수탉이다. 여러 중신들은 알을 꺼냈으니 그것은 알을 낳은 것이요 곧 암탉이다. 그리고 알이 없는 오성은 수탉이다. 이렇게 오성을 놀려먹으려고 했다가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만든 선조 및 조정 대신들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민담을 연구하는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성의 시대 이후 장인과 사위가 서로의 지략을 겨루는 패턴의 설화군이 탄생했다고 한다. 얼마나 이들 장인과 사위가 열과 성을 다해 투닥거렸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죽 재미났으면 민담계의 판도를 바꾸었겠는가. 어쩌면 오성가족은 잠깐 방심하면 곧장 놀림감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살벌한 가족이었다. 강자는 약자를 골탕 먹이고 약자는 절치부심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노렸다. 이런 집에서 살면 결코 심심하지는 않겠지만 필자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밤 하나를 사이에 둔 옆집에 살면서 가족들의 시트콤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글로 남기리라.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그들의 이야기도 필자 같은 이웃 덕에 남은 건지도 모르겠다. 한음의 집안 사정. 애석한 일이지만 한음의 집안 사정은 딱히 알려진 바가 없다. 워낙 모범적인 생활을 살아서 그럴까? 대신 오성과 엮인 이야기들이 남아있는데 꽤 널리 알려진 편이라 독자들도 한두 번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다. 민담에 따르면 오랜 친구인 오성과 한음은 서로의 지략을 겨루며 골탕을 먹였는데 때로 부인들마저 가세해서 전선이 확대된 적도 있다. 이번에도 선제 공격은 오성 쪽이었다. 어느 해인가 한음의 부인이 심한 볼거리를 앓았다. 볼이 퉁퉁 부어올라 씹는 것이 힘들고 음식을 먹기도 힘들었다. 여간한 약을 써도 영 낫질 않아 꿍꿍 앓고 있던 찰나 이 소식을 들은 오성이 한음의 집으로 문병을 왔다. 친구의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문병까지 가다니 참으로 훌륭한 정성이라 하겠지만 한음이 숙직을 하느라 집을 비우고 있던 때를 일부러 골라갔다는 점에서 이미 뱃속 시커먼 계획이 있었다. 비록 친구 사이라고는 해도 남녀 구별이 엄연하니 직접 얼굴 마주하는 대신 내외했겠지만은 그래도 오성은 이씨 부인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고 이런 말을 슬쩍 덧붙였다. 들어보셨습니까? 볼거리 치료에는 오래된 집신이 그만이랍니다. 그걸 잘 삶아다가 볼에 비벼대면 금방 낫는다더군요. 흑심 가득한 병문안을 끝낸 오성이 떠난 뒤
25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집안 곳곳을 뒤져 낡은 집신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집신을 뜨거운 물에 푹푹 삶아 볼을 열심히 문질러 댔다. 끓는 물에 삶았으니 소독이 돼 세균 걱정은 없겠지만은 그런다고 썩는 내가 쉽게 가실 리 있겠는가. 퇴근한 한음은 집안에 진동하는 쿰쿰한 냄새와 집신을 얼굴에 붙이고 있는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부인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이제 한음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으리라. 당했구나. 본래 민간요법에는 각종 기기묘묘한 것들이 많지만은 오성이 가르쳐준 방법은 그저 놀리기 위한 것이다. 이후로 한음은 아무 말 없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하늘이 도우신 걸까?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권씨 부인이 병에 걸렸다. 감기의 여파로 코끝이 딸기처럼 빨갛게 부어올랐는데 역시 여간에서 낫질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한음이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이번에는 오성이 숙직의 날을 노려 한음이 오성의 집으로 병문안을 갔다. 오성이 자신의 한 건을 부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지 긴장을 풀고 있는 권씨 부인에게 한음은 안부를 물으며 살뜰하게 병문안을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코가 빨개진 것을 치료하는 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러준 방법이란 이랬다. 종이를 마른 문에 구멍을 뚫어 코를 내놓고 바깥에서 찬물을 계속 끼얹으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낫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치료법이긴 하지만은 집신짝을 볼에 문지르는 것과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한음이 작별을 구하고 떠나자 권씨 부인은 냉큼 종이를 뚫어 코를 내놓고 여자 종을 시켜 물을 계속 끼얹게 했다. 당연히 제대로 치료가 될 리가 없었다. 숙직을 끝낸 오성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마루는 물바다가 되었고 권씨 부인의 코는 빨간 것을 넘어 퉁퉁 부풀어 있었다. 어찌된 영분임을 알고 난 뒤 오성은 자신이 보기 좋게 당했음을 깨달았으리라. 이래서야 오성과 한음의 꾀대결에 휘말려 두 부인은 웬 고생이나 싶지만은 어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는가. 면담에 따라서는 오성이 이씨 부인에게 된통당하는 내용도 있다. 이 이야기는 오성이 이씨 부인의 중요한 신체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를테면 배꼽 밑의 점이나 겨드랑 밑의 상처 등등이 사람의 몸에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오성이 이걸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민담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에 따라 이유는 제각기 달라지지만 우연히 이씨 부인이 저고리를 벗고 이를 잡는 모습을 보았다가 알게 되었다고도 하고 오성과 이씨 부인이 어릴 적 친구라서 같이 놀다가 알게 되었다고도 한다. 아무리 하이라 해도 양반의 자제들이 남녀 불문 홀딱 벗고 놀 리는 없지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아무튼 이씨 부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오성은 한음에게 장난을 걸었다. 나 사실 자네 부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네. 그러면서 증거를 합시고 이씨 부인의 신체의 비밀을 떠벌렸다. 아마도 그 비밀은 부부 사이라야 알 만큼 은밀한 게 아니었을까. 장난치고는 너무 심했다. 주먹 다짐을 넘어 칼부림이 벌어져도 모자람이 없을 지경이 아니던가. 하지만 역시 두 사람이 진실한 친구여서인지 한음이 너그러워서인지 아니면 한음이 오성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아서인지 별일 없이 넘어갔다. 집에 돌아온 한음은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넌지시 꺼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자 이씨 부인에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누명이자 장난이었지만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아무 날에 오성대학음을 우리 집에 꼭 초대하세요. 그리하여 한음은 오성을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 오성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으니 나름 긴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방문하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가운 응대와 더불어 맛있는 밥과 술이 나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성의 경계심도 차츰차츰 줄어갔을 터 그때 너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떡이 나왔다. 맛있겠거니 싶어 오성이 한 조각 집어서 턱 먹는 순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떡의 감쪽 사이로 괴상한 맛과 코를 찌르는 악취가 느껴졌다. 우엑! 하고 내뱉어보니 떡 사이로 인간이 만들어낸 천연된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이씨 부인의 냉엄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에는 똥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봉변을 당한 오성도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등장인물의 커다란 도량과 그에 걸맞은 집요함이 돋보이는 이야기이다. 친구 아내와의 불륜이라는 초강수로 장난을 친 오성도 그렇거니와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한 한은과 이 시부인이 그랬다. 특히 똥을 넣은 떡을 만들기 위한 수고란 게 얼마나 복잡한 것일까. 그럼에도 복수를 위해 이걸 먹이겠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든 것이니 이 정도면 정말 의지의 화신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오성의 학창시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음의 인생 내력을 보면 어디 빗나간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범석인 일생이었다. 그에 비해 오성은 여기저기 놀러간 일화도 많고 민담도 많다. 즉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소리다. 이 책에서 한음보다 오성의 비중이 단연코 높은 것은 필자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 자료 분량이 더 많아서임을 밝혀두고 싶다. 이 항복은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많았다. 그중 주로 같이 놀러 다닌 친구가 이호민, 한준겸이었다. 이호민은 3살 위고 한준겸은 1살 아래였으나 오성은 5살 어린 한음과 더 친구였으니 그 정도 나이 차이는 아무 문제 없었다. 다음은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로 셋이서 함께 중학에 놀러가면서 벌어진 일화다. 오성은 과거 초시에는 합격했지만 복시에는 끝내 합격하지 못해서 사학에 다녔다고 한다. 아직 오성이 다닌 곳이 어디 학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중학이 아니었을까. 그가 살고 있는 피륜동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말이다. 오성은 학창시절에 꽤나 말썽을 부렸을 것만 같다. 학우들을 충동질해서 수업을 빼먹고 놀러 간다거나 담을 넘어가 서리를 한다거나 선생님의 곶감을 빼먹는다거나 하지만 이건 상상일 뿐 정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오성이란 사람이 워낙 장난기가 출중했고 그림, 수박기 등 잡기에도 능했으니 작정하고 말썽을 부린다면 어마어마했을 것도 같다. 하지만 오성은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해 입을 꼭 닫고 있으니 그저 상상에 맡겨둘 수밖에. 어쨌거나 오성과 이호민, 한준겸은 또래 셋이서 학교에 가던 차 마침 사복시를 지나쳤다. 이것은 나라의 말들을 책임지는 곳으로 전국 목장의 말을 관리하는 한편 어느 때는 어쩌다 굴러 들어온 코끼리 사육까지 담당하기도 했다. 태종 때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 관련 물품들도 관리했다. 어느 날엔가는 사복시 앞에 마른 집가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 같다. 묶음의 숫자만 따져도 만여 개가 넘었다고 하니 사람 키를 훌쩍 넘고도 남아 언덕을 만들어낼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세 사람은 가던 길을 잇고 신기한 구경거리, 즉 언덕처럼 쌓인 집가리를 한참 구경했다. 그러다 보는 것만으로는 심심했는지 저렇게 많은 집더미에 있는 지푸라기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저 많은 걸 어떻게 어디다 쓸까 상상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준겸이었다. 저 집을 말에서 먹여서 마침내 다 없어질 때까지 살 거다. 정말 오래 살겠지? 이 말을 듣자 이호민은 한수를 더 떴다. 난 저 짚을 가늘게 잘라서 베개 속으로 넣겠어. 그렇게 지푸라기가 닳아버리면 갈고 또 갈고 해서 저 많은 집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살 거다. 정말 오래 살 거야. 이렇게 되자 이항복도 참여했다. 넌 내 발이 저릴 때마다 저 짚을 손톱만큼 잘라서 코끝에다가 침 발라 붙여둘 거야. 그러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지. 그럼 얼마나 오래 살거나. 당시에 발이 저릴 때 풀을 잘라다가 코에 붙이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었던 것이다. 오송의 말인즉슨 발이 저릴 때만 지푸라기를 붙이겠다는 것이니 붙여봐야 얼마나 많이 붙이겠는가. 결국 쓸 일이 거의 없는 것이니 지푸라기가 줄 일도 없다. 이렇게 되자 다른 둘이 배를 잡고 웃어댔다. 우리들이야 수백 년 넘게 살겠지만 너는 억겁을 살아도 끝이 없겠구나. 이게 뭐가 재밌냐고 할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알 수 없는 내용투성이의 민담이다. 지푸라기를 보고 뜬금없이 오래 사는 문제가 나온 것도 그렇고 지푸라기를 코에 붙여 발이 저린 걸 푼다는 풍습도 생소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누가 더 기상천외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는 것이니까. 꼭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개구리 배 부풀리는 것처럼 허세 부리고 과장한 기억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굳이 어린 시절이 아니라 해도 말이다. 그래서 뭐 어떤가. 흔히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어차피 오성은 세상 놀 거 다 놀고 농담할 거 농담하면서 살았다. 결국 옛 어른들도 공부 와중에 딴짓하며 별 시시한 걸로 허풍 떨며 투닥거렸고, 또한 외인들이 꼭 모든 점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인물일 필요는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오래 살겠다고 하는 오성이 1618년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오성을 제외한 두 사람은 살아서 인조반정을 맞았고 그 이후로도 대접받고 잘 살았다. 이후 이호민은 1634년에 사망했고, 특히 한중겸은 인조가 왕이 되는 덕에 왕의 장인까지 되어 잘 살다가 1627년에 사망했다. 그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 원래 오성과 한음은 어린 시절에는 만난 적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친구였고 주변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 오성은 이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음의 일생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연보에 이런 구절이 있다. 1578년 이때 비로소 백사 이상국 항복과 교분을 맺었다. 즉 1578년이 되었어야 한음은 오성과 만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한음은 과거에 급제했다. 과거가 만들어준 인연이었을까? 그런데 둘은 같은 과거만을 보았을 뿐 같이 합격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둘은 친구가 되었으니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먼 훗날인 고종 때 한음이 후손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오성과 한음은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고 만나자마자 매우 친해졌다고 한다. 속된 말로 한눈에 반했다는 것이다. 역시 세계의 인연은 처음부터 범상치 않았던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조선시대 과거장이면 좋은 자리 차지하랴, 과거 문제 버랴, 답안지 작성해서 빨리 제출하랴, 여기에 각종 뜨내기들이 뒤섞여서 소란을 피우니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었다. 이런 와중에 우정이 싹터타니 이야말로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전설적인 우정이 시작되었건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두 사람의 문집인 백사집과 한음 문고를 원망스럽게 쏘아볼 밖에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자신들의 우정을 말하거나 하다못해 첫 만남을 추억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다. 아무튼 관직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천재 한음이었다. 오성과 만난 첫해 한음은 생원, 진사, 과거시험에 연달아 붙었다.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한 해의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당시 파릇파릇한 18살의 나이로 생원시에서는 1등 장원을, 진사시에서는 3등을 차지한 대단히 우수한 성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준비해서 보는 시험을 그것도 연달아 보면서 그 많은 성적을 거두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한음이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오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오성은 한음보다 이른 1575년에 진사 출시에 합격했다.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당연했고 이때 3등으로 급제했으니 나쁜 성적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음 해번 회시에서는 똑 떨어지고 이후로도 몇 번 낙방이 계속되었다. 어느 민담에서는 오성이 낙방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다. 오성이 어느 품행이 나쁜 처녀를 망신준 일이 있었는데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처녀가 자살했다. 그녀의 원기 때문에 오성은 계속 낙방했다는 이야기이니 솔직히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다. 하지만 이 양복은 이즘 낙방의 절망에 빠져 술을 푸는 대신 인맥을 넓혔다. 대표적인 것이 한음의 처삼촌 할아버지인 토정 이지암을 만난 일이다. 과거를 준비하던 오성은 친구 한진경과 함께 마포 근처의 집에서 과거를 준비했는데
때마침 근처에 이지함이 살고 있어서 학문을 논하러 찾아갔다고 한다. 이때 이지함이 해줬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훗날 문집에 적어 남기기까지 했다. 예전에 생선을 맛있게 굽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등등. 어쩐지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놀려 다녔다는 느낌이 물씬 든다. 그러니 시험에 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토정비결의 저자와 말문을 텄으니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성은 놀기만 한 게 아니고 학궁에서도 공부를 했다. 학궁은 보통 성균관을 말하는데 서울에 설치된 국립학교 사학을 일컫기도 한다. 특히 오성은 복시에 합격하지 못했으니 정규 학생이 아닌 기재생, 다시 말해 청강생이었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그가 학교를 다녔다면 쉴 틈 없이 재미있는 일이 빵빵 터졌으리라. 이었고 1580년 오성과 한음은 모두 대과에 급제했다. 다만 같은 시험은 아니었다. 한음은 3월에 치러진 부묘 별시에서 을과 1등, 그러니까 전체 석자 4등으로 뽑혔다. 이때 과거는 일종의 논술시험으로 시사를 대하는 대책이었으며 한음은 나라 경제와 인사정책의 문제를 논했다. 이 글은 워낙 빼어나서 역대 과거 우수답안지 모음집에 실렸다. 당연히 장원이 되어야 마땅했지만은 일부러 낮은 석자가 매겨졌다고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한음의 나이가 딱 20살로 너무 어렸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시험감독관이 마침 한음과 같은 마을 출신이어서 장원감인데도 억지로 3등으로 낮췄다고도 한다. 다운그레이드. 채점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물론 이런 한음의 성적은 9번이나 장원을 한 율곡 2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은 그런 괴물에게 인간을 비교하는 건 너무한 일이다. 한음이 2년 걸린 것에 비하면 오성은 초시부터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5년이 걸렸으니 좀 늦었다. 등수는 병과 4위로 전체 14등이었다. 오성이 급제했을 때가 25살이니 결코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린 편에 속했다. 어디까지나 한음 옆에 있으니 상대적으로 좀 빛이 바라는 것뿐. 아무튼 이렇게 오성과 한음은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오성과 한음 모두 젊은 시절부터 꽤나 인정을 받은 신진 관료였다. 그래서 경진년에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중 유난히 두각을 나타낸 오성과 한음, 여기에 이정립을 포함해 3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오성도 한음도 모두 자랑 삼아 말하고 있으니 사실이리라. 우수한 성적의 한음이야 당연하겠지만 오성 쪽은 몇 번 과거에서 미끄러졌고 그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있었으니 뛰어난 인재로 거론되는 게 의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이 성적수는 아닌 법. 오성 이항복의 장기는 임기용변, 즉 순발력이었고 이는 나중으로 갈수록 빛을 발했다. 합격한 두 사람의 처음 직책은 승문원의 곤지 부정자였다. 일단 승문원은 조선의 외교문서를 다루는 부서이자 처음 관직에 나간 초보 벼슬아치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었다. 부정자란 서류 담당 직책을 말하는 것이니 둘은 여기에서 인턴 근무를 했는데 폐계 이황을 비롯해 수많은 선배 위인들이 거쳐간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음 해에는 왕과 함께 통감이라는 역사서로 공부하는 유망한 젊은이 5명 중 둘로 뽑혔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조난을 5,000원짜리 지폐에서 보는 당시 이조판서 율곡 이이였다. 특히 이이는 최초로 오성과 한음을 짝지어 세트로 만든 사람이었다. 앞서 통감 스터디에서 오성과 한음을 청구했거니와 나중에 홍문관에서 사람을 뽑을 일이 생기자 이번에도 둘을 함께 뽑았다. 그러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재상이 늦은 밤에 이이를 찾아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영희는 희망이 있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경솔하게 청구한다면 이를 걸어주지 않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이란 이씨 두 사람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뜻이란 무엇인가? 뻔하다.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저쪽 편인지 아직 알 수 없는 말이니 당파가 분명하지 않다는 소리다. 이의 대답은 나름 정론이었다.
실력 있는 인재인데 왜 빼나? 그 사람 능력만 보면 되지. 뜻은 알아서 뭐 하려고? 평생 당파 싸움을 없애기 위해 진을 빼며 고생했던 사람다운 발언이다. 이 정도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물러날 것도 같지만은 익명의 재상은 오성과 한음의 선발을 막으려고 밤늦게까지 매달렸다. 하지만 이이도 만만치 않은 쇠고집이라 끝내 바꾸지 않았다. 당시 까마득한 대선배였던 이이와 젊은 오성과 한음 사이에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물론 조선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 중 하나인 이이였으니 그와 오성과 한음이 각별한 인연이었다고 강조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사이에 얽힌 민담이 하나 더 있으니 소개해볼까 한다. 이번엔 성인용이다. 원래 옛날 민담들이 그러하듯 오성과 한음 이야기는 가끔 성인용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색시의 속선을 봤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좀 낮게 여길 정도로 오성이 율곡 이이를 만나서 했다는 말의 수위는 머리를 꽝 때리는 수준이다. 요즘 세상이 꽤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공중파에 나오기에는 힘들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그대로 한 점 왜곡이나 가림없이 말한다면 이렇다. 오성이 율곡에게 질문 있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물었다. 남자의 거시기를 어릴 땐 자지라고 하다가 나중에 조시라고 합니까? 또한 여자의 거시기는 어릴 땐 보지라고 말하다가 커서는 씨비라고 하나요? 세상에 이 무슨 망발인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안색이 크게 변했으리라. 상대는 조선 최대의 유학자 중 한 사람이며 오성은 정말 새파란 애송이었으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른을 놀려먹으려고 하는 짓이 틀림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호통이 떨어져도 부족하지 않거늘 율곡이는 흔들림 없이 오성의 질문에 답했다. 보지는 앉아야 가려지는 거니까 보장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자지는 걸어가야 가려지니까 좌장지를 잘못 말한 거다. 또 여자는 음이라서 습하니까 습할 습을 쓰고 남자는 양이고 속붙이니까 말을 조를 쓴다. 헌데 조선 사람들의 발음이 대기하다 보니 시옷은 쌍시옷이 되고 조 밑에는 받침이 들어간 것이다. 정말로 신체 일부분의 명칭이 한자음에서 파생됐을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애초에 처음 물어보는 것 역시 억지 질문이었으니 장군의 멍군으로 답하고 머리가 없는 질문에 다리가 없게 답한 것이다. 애초에 이 문답을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도중에 안색이 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화내지 않고 철판 깔고 태연하게 말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만난 직장 상사가 율곡이였다면 또 한 사람의 상사가 더 있다. 바로 조선왕조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임금, 바로 선조이다. 선조는 오성표 개그를 유난히 좋아했으니 화를 펄펄 내다가도 오성의 농담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리고 기분을 풀었다는 일화와 민담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이제는 돈 주고도 못 들을 오성의 농담과 장난을 라이브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선조가 부러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농담이 왕에게 통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성이 위기에서 구해낸 사람이 한음을 포함해 일개대대 인원을 너끈하게 넘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선조가 승운을 내린 궁녀가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어 궁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그런데 오성의 청지기가 어찌어찌하여 그 여인을 만났고 흔히 말하는 남녀간의 정분이 나서 두 사람은 진한 인연을 가지게 된다. 그러다 들통이 나서 청지기는 투옥된다. 비록 죄를 지어 바깥으로 내쳐진 여성이었지만은 그래도 왕이 한 번이라도 총이한 여인이었다. 다른 남자가 건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청지기는 죽음을 당하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난감하게 된 것은 이양복이었다. 청지기가 가엾어진 것이다. 하여 우리의 의리 넘치는 오성대감은 무려 임금과의 약속에 지각을 하는 대형 사고를 친다. 임금이 하늘이던 시절 신하가 왕을 기다리가 하니 당연히 뿔이 날 수밖에. 선조가 늦게 온 사인을 묻자 오성은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궁궐로 오던 와중 모기와 가문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기가 무슨 벌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 가문이는 빈대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이 가문이라는 벌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먹은 것을 뒤로 내보내는 구멍이 없어 미련스럽게 먹기만 하다가 배가 빵 터져 죽는 놈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기하고 가문이가 이야기를 했다니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허튼 소리 말라며 호통을 쳤겠지만 선조는 잠잡고 있었다. 오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게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이리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지는 마음이 더 클 것이다. 가문이가 피를 너무 먹어 부른 데를 끌어안고 나중내 소리를 하고 있자 모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피를 너무 먹어 죽겠으니 내가 배에 구멍을 뚫어 피를 내줄까? 그런데 가문이는 황급히 이리 말하더군요. 모기야, 큰일 날 소리로구나. 너는 소식도 듣지 못했느냐? 오성대감의 청지기는 어떤 여인의 원고부터 있던 구멍을 뚫었는데도 무거운 죄를 얻어 죽게 생겼는데 없는 구멍을 만들어내는 건 얼마나 더 큰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대단히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음담패설이라는 데에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조는 웃으며 청지기를 풀어줬다고 한다. 그래, 뚫린 구멍 뚫는데 무슨 죄겠냐? 이렇게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선조는 왜 청지기를 용서했을까?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동화로 풀어낸 오송의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 한 번 웃음이 터지면 분위기는 급속도로 가벼워진다. 이럴 때 웃음을 다시 억누르고 화를 내기에는 애매해진다. 그리고 오송의 특기가 바로 그것이었으니 화가 잔뜩 난 사람의 빈틈을 찔러 웃게 만들고 더 화를 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오성이 재치로 선조의 마음에 들었다면 한음은 실력으로 앞서 나갔다. 사실 한음은 처음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니 선조 17년 서총대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이래 곧잘 장원을 했다. 하여 31살이라는 파릇파릇한 나이에 당대의 문영을 일컫는 대제학 물망에 오르기도 했는데 나이든 고간한 사람이 너무 젊으니 제주가 숙성되기를 기다리자며 일부러 평점을 낮게 주기까지 했다. 이런 눈물겨운 배려에도 한음의 출세는 여전히 빨랐다. 이 점에 오성과 한음을 비교하는 일화로 한음의 연보에 실린 이야기가 있다. 언젠가 오성과 한음이 나란히 숙직을 하고 있을 때 선조가 갑자기 통감 한지를 내려주면서 한음에게만 글을 지어올리라는 숙제를 내줬다. 당시 선조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소외된 오성은 그때 무지 창피했다고 평생 회상했다. 오성과 한음의 문집을 토대로 확인해보면 과거에 합격한 일에 두 사람의 처음 직책은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였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앞서 말한 대로 임금과 함께 통감을 읽고 공부하는 5사람 중에 뽑혔다. 그리고 1583년에는 오성과 한음 두 사람이 나란히 사가독서를 했다. 사가독서란 집에 머물면서 책을 읽는다는 뜻이니 재택공부를 의미하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유급 국정연수였다. 관리의 신분은 유지하되 일하러 나올 것 없이 집에서 공부만 해도 녹이 나왔다. 왜 독서를 위한 휴가를 주었을까? 옛날 관리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중국과 조선의 역사와 고전을 빠삭하게 알고 활용해야만 했다. 요즘에야 프레젠테이션 잘하기 위해서 각종 도표와 그림, 참고자료에 동영상까지 집어넣지만은 당시에는 권위 있는 고전의 인용이 최고의 근거였다. 즉 자신의 말 한 줄을 하면서도 여기에 올리는 옛 성현이나 위인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야 비로소 들을 만한 말로 취급받았다. 또한 이 글들은 모두 한문으로 써야 했다. 하지만 매일매일 관청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공부할 틈이 없는 것은 당연한 노릇. 때문에 앞으로 잘 키우면 훌륭하게 되겠다 싶은 인재들을 골라 책을 읽고 공부하는 여유를 주는 게 사가독서였다. 여기에 오성과 한음 두 사람이 함께 했다는 것은 얘들이 당대 젊은 관료들 중에서 가장 빼어났음을 뜻했다. 얘들은 이즈음에 이미 친구였겠지만은 이렇게 함께하는 연수 코스를 거치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으리라. 솔직히 이때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딱히 만날 기회도 없기도 했다. 본격적인 관료 생활을 시작하면서
둘의 근무처는 극과 극을 달렸기 때문이다. 한쪽이 국내 업무라면 한쪽은 국외, 이렇게 한쪽이 왕에게 붙어 있으면 다른 한쪽은 세자를 따라다녔다.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지경이었으니 은하수를 사이로 둔 견우직녀 신세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약속을 한 듯이 이 시절의 이야기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래도 먼저 두각을 나타낸 것은 한음이고 승진도 빨랐다. 한음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대사원이 되었다. 정승이 되는 것 역시 오송보다도 앞섰으며 영의정도 먼저 되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뛰어난 인물에게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멀리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우정 및 친분을 유지한 두 사람은 정말 굉장하다 하겠다. 특히 오송 쪽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음이 선배님을 잘 따르는 귀여운 동생이 있느냐 하면은 그건 절대로 아니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처럼 쏘아대고 매번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불평불만이 많았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일이 가장 힘든 법이긴 하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징징대고 있으면 얄미워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오송은 끝내 한음의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다. 외수영 인재 한음, 내수영 인재 오송. 오송과 한음 중에서 누가 외교 업무에 어울리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음 쪽일 것이다. 오송은 재치가 있고 농담을 잘하긴 했지만은 농담은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외교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는 자칫하면 국제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그에 비해 머리가 좋고 옛날 문헌에 해박하며 고사하는 문장마저 격식에 맞는 한음이라면 오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며 맡은 바 임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 한창 젊은 시절부터 한음은 일본 및 중국의 사신을 만나는 외교에 봉사했다. 이즈음 있었던 한음의 대표적인 성과는 정회외변을 해결한 것이었다. 얼마 뒤에 터질 대형사고 임진왜란 덕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정회외변은 1587년에 조선인 사화동이 왜구를 안내해 전라도 남해안을 유린하고 116명이 포로로 잡힌 사건이었다. 한음은 서울과 동네를 오가며 일본의 사신인 소우와 근소를 만났고 조선과 일본의 입장을 조절했다. 결국 조선은 사화동을 비롯한 외변 주모자의 신병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조건을 수용하여 조선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 일로 한음은 일본의 그 이름을 알리게 된다. 하지만 한음의 명성이 외국에만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한음이 외국의 사신을 만나기 몇 해 전, 정확히는 22살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들이 조선으로 찾아왔는데 아직 갓 벼슬아치가 되었을 뿐 한음의 곁들이인 제술관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때 찾아온 사신은 공가급 사중 왕경민과 한림현 편수 황홍훈이었다. 중국 사신 중 수행원 한 명이 우연히 한음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총명함에 감탄해서 사신들에게 소개를 했다. 그러자 호기심이 동했던지 왕경민은 한음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청했다. 욕심 많은 사람이라면 혹시나 출세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 득달같이 사신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음은 사적인 일로는 만나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왕경민은 못 만난 게 그리도 아쉬웠는지 안타깝다는 내용의 시를 적어 보내기까지 했다. 이 짧은 일화를 통해 한음이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고 중국을 비롯한 일본에까지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덕분에 임진왜란 때 조선의 대표자로 외와 중국을 오가면서 이리저리 바쁘게 일하게 되는데 당시 한음은 그리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한음이 이렇게 성실한 출세 코스를 밟고 있는 와중 오송은 거친 세파에 휩쓸렸다. 그 역시도 이 사건이 자신의 남은 평생을 얽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바로 정여립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기축옥사의 발발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정여립의 난이라는 사건을 대강 알아야 할 것 같다. 정여립은 조금 복잡한 경력의 인물이었다. 처음엔 서인이었고 이의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나아갔는데 이의가 죽은 후 동인이 돼 오히려 이의를 비난했다. 그리하여 철새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갔다.
독특한 인물이었던 정여립은 천하는 모두의 것이니 일정한 주인이 없다는 천하 공물설과 어떻게 한 군주만 섬기느냐는 대단히 획기적인 주장을 했다. 과연 그가 역모를 통해 조선왕조를 뒤집으려 했을까? 서인들은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여립은 관군이 죽도에 도착하자 자살했다. 하지만 관군에게 살해를 당하고 역모를 꾸미다 자결한 것으로 꾸몄다는 말도 있다. 아무튼 사태는 미궁으로 빠졌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것은 옥사가 당대 골칫거리였던 당파 싸움의 대리전 양상이 된 탓이 크다. 이 역사가 터지자 서인들은 동인들을 역적이라고 일제히 물어뜯었고 그런 와중에는 진짜 역모였는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옥사의 희생자 중에는 오성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성은 혐의자로서 취조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취조하는 쪽이었다. 그는 문시랑 혹은 문산항청의 직책을 맡았는데 국문장에서 오가는 신문과 진술 등을 받아 적는 기록관의 역할이었다. 오성의 특기는 바로 속기였다. 말하는 것보다 붓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유용한 재능이었겠는가. 게다가 기축옥사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워낙 사건 규모가 확대된 탓에 잡혀온 사람들, 신문, 후속 조치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이런 일은 빨리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어야 했는데 오성은 그 모두를 잘했다고 한다. 선조는 이런 재능을 특히 어여삐 여겨서 일을 시킬 때도 이암옥에 불러와라 라고 특별히 지명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역모의 신문이란 우울한 일이었다. 옛날 옛적 미란다 원칙이나 인격 보장의 개념이 없던 당시 신문은 어디까지나 죄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고문은 일상적이었다. 눈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뼈가 부러지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평경을 지키며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심각한 반란모의라고 해도 오래도록 피비린내 나는 일을 겪다 보면 지치게 된다. 이 옥사가 언제 끝날까요? 옥사가 계속되고 초죽음이 된 관리들이 불평하자 마찬가지로 기진에 있던 이양복은 이리 대답했다던가. 아산 영감이 연법주를 계속 들이부어 대니 끝날 리가 있나? 그게 뭐 그리 웃겼는지 관청에 있던 사람이 모두 웃어댔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법주는 술 이름이 아니다. 정여립과 친했고 반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어떤 승려의 이름이었다. 옥사가 벌어지자 연법주는 체포되지 않고 달아났는데 이 건수를 잡아 출세하려는 욕심에 아산 현감은 연법주라며 억울한 승려 6명을 연달아 붙잡아 올렸다. 잡혀온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신문하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고생이었다. 그러니 오성이 술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당시 밤샘 노동하던 사람들이라면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으리라. 그렇다고 오성이 농담만 한 것은 아니었으니 최영경 구하기에 발벗고 나서기도 했다. 최영경은 기축옥사화 중 반란의 중심 인물인 길산봉인 것 같다는 애매한 죄목으로 끌려온 사람이었다. 당시 60세가 넘은 노인이었건만 겁을 먹기는커녕 기세가 칼날 같았다. 그가 어지간히도 인상적이었는지 오성은 자기 문집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제까지 살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좋은 옷 입고 대청머리에 올라 뽐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초라한 죄인의 몸으로 오라에 묶여 감옥에 들어앉은 모습을 보는데도 존경하는 마음이 산적게 된다 했으니 그만큼 최영경은 당당하고 강렬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최영경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은 후일 당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 하지만 최영경은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 즉 반굴이었다. 그러니까 반란 의혹이 생기자 혐의를 놓고 돌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역적을 잡겠다며 모두가 미쳐 돌아가고 있던 때였다. 역적 정여림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을 때 바람을 맞으면 눈물이 나는 병에 시달리던 관리가 눈물을 흘렸는데 이를 역적을 위해 애통했다고 몰아 애꿎게 죽음을 당한 일도 있었다. 최영경도 그렇게 역모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잡혀온 것이다. 비록 역모를 두고 농담을 하긴 했지만 오성은 틀림없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알았으며 여기에 대해 혈기방장한 젊음까지 가지고 있었다. 왜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이양복은 그 나름으로 최영경을 구할 방도를 찾았으니 제일 먼저 의사를 타진한 것은 상관이자 옥사의 신문을 지휘하고 있던 송강 정철이었다. 제가 보기엔 최영경이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철을 만나 초강수를 띄웠다. 이 사실은 눈과 귀가 달려있으며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그럼 왜 잡아왔는가? 당시 조선왕조는 정여립의 난이라는 대형 사건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아직 못 잡혔다는 반란군의 순회를 잡았다고 꾸며대야 했고 그에 따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걸 알더라도 감히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랬다간 역적과 같은 편으로 몰릴 테니까. 하지만 오성이 너무 당당해서인지 혹은 정철이 오성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무사히 넘어갔다. 오히려 공감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영경은 정철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서인인 성훈을 비판하며 날이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발언이 어지간히 날카로웠는지 여기에 분개한 정철은 당장 오성을 불러다 놓고 화를 냈다. 이건 지금 영경이 말한 걸 들었나? 이게 무슨 말이냐? 자네가 좋아하는 최영경은 나쁜 사람일세. 하지만 오성은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제까지 알고 지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좋아한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원래 최영경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릅니다. 국문이 무서워서 자기 의견을 꺾는다면 그게 진짜 최영경이겠습니까? 지금은 저 사람이 길쌈봉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의견이 어떻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정철은 이양복의 말에 납득했던 것 같다. 이내 오성의 말이 옳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까지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철이 최영경을 구할 묘책이 생겼다며 기뻐하며 오성에게 알린 것도 더욱 그렇다. 내가 최영경을 구할 묘책이 있어서 올릴 글도 준비해놨고 유성룡과도 약속을 했으니 일이 될 것 같다. 기축국사와 관련해서 정철의 이미지는 최악이다. 표독스럽게 진압하고 무고한 사람을 마구 잡아 가두었다고 해서 악독한 독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오성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던 걸까? 어쨌건 정철은 유성룡과 찰석같이 약속했다며 의기양양했고 오성도 이를 확인하고는 꽤나 고무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정작 오성이 유성룡을 만나 최영경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하자 유성룡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유성룡의 충고가 의미심장했다. 세상 일을 어떻게 지어보겠나. 일이 번져가면 벗어날 수 없는 법이고 세상 인심이란 지독하니 말을 조심하게. 저는 최영경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내가 그리 생각한다고 한들 세상이 그리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몸을 아껴라. 유성룡은 정철보다도 냉철했으며 세상의 생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오성은 유성룡의 말을 이해하기에 너무 젊고 순진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결국 최영경은 정말 억울한 희생자로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죽음은 두고두고 정치적인 분쟁거리가 되었다. 그래도 이양복이 최영경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혹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유로 이쪽 저쪽에서 무던하게 치인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결국 기축국사는 어영부영 정리되었다. 이후 동인과 선조는 기축국사는 반란이기는 하나 너무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주장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최영경을 꼽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옥사의 책임을 정철에게 씌워 그의 관직을 삭탈해 귀양 보내는데 정철을 비난하는 선봉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선조였다. 왕은 공식 책상에서도 정철을 독철, 곧 독살스러운 정철이라고 부르며 공공연하게 매도했다. 이 옥사에 책임이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선조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 정철이 잘한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축국사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능수능란한 음모꾼도 아니었고 말이다. 이 기축국사는 당쟁사를 연구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이다. 학계에서는 이 끔찍한 옥사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선조였다고 한다. 동인과 서인의 당파들, 즉 신하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쇠약해진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성에게 송강 정철과의 만남은 기연인지 악연인지 알 수 없다. 정철에 대한 평가는 극에서 극으로 나뉜다. 그는 귀양을 가서 임을 그리워하는 시 3인곡을 지었던 뛰어난 지연이 있고 술독에 빠진 폐인이기도 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정예립의 난을 조작해낸 극악인으로 말하기도 한다. 실록이나 기충록 등을 보면 정철은 뿔과 꼬리가 달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표독하고 잔인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 책은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이니 정철의 이야기를 길게 할 것은 없지만 결국 정철이 이민 선조에게 버림받고 조정 여론의 난타당에 강제로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 모두가 그를 외면하는 가운데 오성만이 배웅을 나섰다고 한다. 정철은 이런 오성의 의리에 너무나도 감사해했고 그래서인지 귀양을 간 동안 이런 시를 쓰기도 했다. 내 생애는 설세령에 놓였지만 마음은 피룬산에 가 있네. 피룬이란 오성이 처음에 쓰던 호였다. 국어교과에서 배운 지식대로 말하자면 피룬산은 오성에 빗대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가 또 문제가 되었다. 정철이 사방팔방에서 욕을 먹던 선조 말년 즈음에는 이 시가 빌미가 돼 오성도 정철처럼 나쁜 놈이라는 등 정철의 신복이라는 등 개수곡사는 이양복이 일으킨 것이라는 등등의 말을 들었다. 이건 소문에 그치지 않고 가장 공정해야 할 실록의 사평에까지 적혔으니 훗날 오성은 이 일 때문에 영의정 자리를 사양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미담 한 조각이 전한다. 이전 오성에게 원한을 가졌던 사람이 왕 앞에서 정철과 엮고 오성의 험담을 혼내자 그 자리에 듣고 있던 좌의정 김명원이 우아하게 태클을 걸었다. 오성은 평생 집이 없어서 장인의 집을 빌려 살았는데 그게 피룬산이 있어서 호를 그걸로 지었습니다. 오성은 정철과 나이도 지위도 크게 달라 별로 사귀지도 않았지만 저는 젊어서부터 정철과 사귀었으니 사귄 게 죄라면 나부터 처벌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자 한참 험담하던 사람이 금방 입을 꽉 다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서였을까? 오성은 자를 피룬에서 백사로 바꾸었고 그의 문집도 백사집이라고 이름 붙여졌다.